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거래량은 줄고 매수 심리는 얼어붙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릅니다. 금리와 규제가 만든 거래 절벽 속에서도 핵심 입지는 버티고 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더 큰 압박을 받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 현재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핵심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방송 통해서 그 궁금증들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월요일 문 활짝 열어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IM 부동산의 박유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유란입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게 부동산 대토론회죠. 그리고 23일 날 마지막으로 토론회가 한 번 더 남아 있는데요. 주변에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결국은 공급을 확대를 해서 이 부동산의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이제 비중에서 대표적으로 매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나오는 토론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수요 억제적인 부분 그리고 세제에 대한 규제 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을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실거주 내 집 마련의 집을 빨리 마련하게 해줄 것이냐, 임대 물량들을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다라는 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들도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 안정화를 시키려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임대 물량들을 좀 증가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가 내 집 마련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더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필연적인 관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시고 오늘 강의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 집 마련과 또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많은 분들이 혼란의 시기를 좀 겪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와 좀 이야기 나눠보시고 상의를 하시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 좋은 결과가 좀 떠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해안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설명해 주세요. 네, 내일 진행하고요. 화요일 2시죠.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고 주제에 나가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재개발이 좀 유망한 지역, 향후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 중에서 잠실, 삼전, 석촌, 송파, 방위까지 지역 분석해드리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얼마 기간이 없는 주택수 제외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그 지역의 분석까지 해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5천에서 4억 정도까지 내가 전세 끼고 매수할 수 있는 이 한강변 혹은 상급지에 재개발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이 유망 지역에 대해서 지역 분석을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서울 전체의 지도를 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5천이면은 5천 가지고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지역들을 가면 좋죠. 그런 지역 뭐 1억대 지역, 2억대 지역, 3억대 지역, 4억대 지역까지 좀 두루두루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사전 예약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꼭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오늘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궁금증 해결부터 한번 또 상담을 나눠보고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자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82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부천에 아파트 한 채, 자양이동 빌라 한 채 보유 중입니다. 직장이 강남 쪽이라 어차피 부천에 거주는 할 수가 없어서 월세를 살면서 아파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태인데요. 아파트 매도하고 자금을 합치면 자금 8억 정도로 분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리수택 이지구 매수 고려 중인데 어떨지 궁금하고요. 남는 돈으로는 용산이나 잠실 본동 투자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금으로
분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데 지역도 함께 말씀을 주셨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플랜? 지금 자양동 하나를 가지고 계시고, 그쵸. 남는 8억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고민을 하시는 곳이, 잠시만요. 구리수택 이지구죠. 한번 지도로 볼까요? 여기도 주변 일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이 개발이라는 게 정비 사업에 대한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 일대가 이제 정주 여건이 계속 양호하게 바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만 한번 보면 이 지역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바로 위에 구리수택 2 지구가 있죠. 여기가 청약을 했고 청약 가격들이 여기도 만만치 않았어요.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지금 뭐 10억대 정도로 청약 분양가가 나왔었고 84 타입 같은 경우가 13억 중반대로 청약 가격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주변 일대에 이제 아파트들을 보면 뭐 이런 신축급 아파트들이 84 타입이 지금 시세가 한 15억 정도대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재개발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충분히 어느 정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초기 단계 아니고 그렇죠.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진 단계고 여기가 아마도 7,000세대 이상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완성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대장급 단지로는 될 수는 있거든요. 여기 상품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게 맞는데 이제 내가 처한 상황,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거주 투자가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거주 투자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 거주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한 채를 매도를 한 거고 거기다가 내가 이미 아파트를 팔았지만 자양 이동 같은 똘똘한 지역에 내가 여기 재개발이 나름 잘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또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이런 지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팔고 다시 산다는 게 갈아타기 개념이죠. 갈아탄다고 했을 때 원칙 자체가 결국 내가 판 집이 이것보다 더 나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갈아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부천을 팔았는데 더군다나 거주 투자 분리돼 있고 자양동에 어느 정도 재개발 윤곽이 박혀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기에 비슷한 입지로 가시는 거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뭐 이거 하나 하시고 용산이나 잠실을 검토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똘똘한 거 나름 자양동 가지고 계시니까 구리로 가시는 것보다는 애초에 8억 가지고 그냥 잠실 하나, 용산 하나 이렇게 그냥 두 개를 같이 묻어두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산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색깔별로 이렇게 모양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다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거의 용산 전체에서 재개발 혹은 재건축,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일어나지 않는 곳을 찾기가 거의 힘들고요.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데가 여기 서빙고 쪽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한강변 보이는 이곳이 결국은 그때 당시 추천드릴 때 전세 끼고 4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지금 거의 매물을 찾기 힘들 정도고 신통으로 이제 후보지 선정까지 돼서 연번 동의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저층 주거지 일대에 개발이 될 만한 곳들은 다 지금 구역계 지정이 돼 있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용산은 재개발이 사실 안 되는 곳보다 되고 있는 곳을 찾는 게 더 쉽다. 안 되는 곳을 찾기는 거의 사실상 힘든 상태잖아요. 미래 가치가 괜찮고 남아있는 구역들도 이미 노후도가 쌓여있는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주민들이 동의를 하기만 한다면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미래 가치가 있고 그거 말고도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개발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용산으로 좀 들어가시면 재개발도 가져갈 수 있고 거기다가 미래 가치 개발 호재가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내 집가 상승을 월등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여기 청파 3가 정도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가 사실 동의서 같은 경우는 60% 이상을 제가 거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죠. 다만 아쉬운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한 게 토지 확보적인 부분에서 아직 조금 속도가 덜 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특성이 여기 같은 경우는 하숙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동의가 빨리빨리 안 되는 거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가 고시촌이 상당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됐더라. 아직 아파트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억 전후가 있어야 사실 이제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 됐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숙집이라는 거는 사실 계속 뜨는 사업보다는 사실은 좀 가라앉는 사업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용산은 어쨌든 미래 가치가 충만한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는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 많이 좋아하는 이제 동네가 우리가 잠실이잖아요. 잠실 같은 경우는 다른 말은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남권의 메인이 이 축이 잠실권으로 같이 연계돼 가지고 넘어올 것이고, 그렇죠? 그 배후에 같이 수서까지 연계돼 가지고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탄천 개발 이슈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잠실이 개발이 된다의 개념이 넘어서 가지고 잠실은 강남권 느낌으로 간다. 제2의 강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좀 풍부한 지역으로 두 군데를 다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과 잠실 쪽을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잠실과 용산 이제 비교해 주셨고 지도로도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문자 이어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02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억 내외 가지고 이 재개발 빌라 투자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독산 시흥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 금천구 시흥동 868번지 일대입니다. 속도가 좀 빠른 편이던데 이쪽이 나올지 이제 길게 보고 상급지 혹은 한강변 투자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대표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한다 혹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가 더 낫다 이렇게 보이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세부적인 걸 따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시흥동을 보는 이유가 혹은 한강변을 보는 이유가 거주 해결을 목적으로 거주 해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이미 거주가 해결이 된 사람이야. 그래서 투자 혹은 나중에 뭐 노후 자금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건지 일단 거주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당장 거주 해결 느낌은 아닌 건지 요 두 개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당장의 거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독산 시흥 쪽으로 가시면 좋죠.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니까. 재개발로 간다고 했을 때 5년에서 한 7년 플랜이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로 가시면 좋고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2억대로 좀 서울의 재개발이 될 수 있을 만한 지역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독산 시흥 정도만 우선은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금천구청역에서 한 요 인근이죠. 우리가 요 인근 독산동 요 주변 금천구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변 일대 재개발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9천 세대에서 1만 세대 안팎의 이제 신흥 주거타운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으로 하면 여기가 재개발이 됐을 때 사실은 주변에 대장단지 없고 끌고 갈 아파트 리딩할 아파트의 가격 시세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재개발로서 가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은 재개발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따질 때 결국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속도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요 일대는 조합 설립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자, 여기가 뭐 시세 자체가 한 2억에서 3억대 정도 시세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구 타입을 받는다고 했을 때 통상 요새는 추가 분담금이 5억에서 5억 중반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8억대 정도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받는 개념인데 여기만 내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주변 일대 정비 사업이 원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도를 좀 더 폭넓게 보자면 바로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광명이 있어요. 철상 광명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신축이 이제 8세 타입이 15억에서 뭐 16, 17, 18억 정도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런 단지들이 있고 위쪽으로 쭉쭉 올라가 봐도 우리가 여의도 접근성이 나름 괜찮고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주변 일대에 재개발이 원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천구 요거 하나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신흥 뉴타운으로 바뀌고 있다. 정주 여건이 좋아진다. 대규모로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은 학군 같은 것도 이게 세대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역까지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인 거다. 내가 좀 거주 해결에 포커스가 갖춰져 있으면 속도가 빠른데 사실은 금액 자체가 좀 무겁지 않죠. 그렇게 봤을 때는 괜찮은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투자성이 좀 더 강하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서울의 중심지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좀 가격의 상승에 리딩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업무타운이 있는 여의도 인근 혹은 한강라인 벨트로 해가지고 주변의 인접 지역들이 가격 리딩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2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좀 준상급지 이상을 찾아본다면 그중에 한강변을 찾아본다면 이제는 자양동 못 들어가고 그쵸? 마포 일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럼 남아있는 데가 어디로 가시냐? 강동구 일대로 가실 수 있거든요. 강동구 일대 여기 암사역 일대도 지금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개발이 지금 되고 있지만 좀 늦어진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일단은 낮다. 왜 가격이 낮냐? 강동구 자체가요.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지역들보다 전세가가 낮아요. 그래서 한 2억에서 한 3억대 정도면 투룸이 가능하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매매가가 또 높지 않다. 웬만한 지역에 지금 매매가 투룸이라 치면 5억에서 6억이 넘어가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4억에서 5억대로 매매가가 세팅이 돼 있는데 입지가 상당히 좋죠. 한강변이라는 거고 이렇게 지역을 넓게 보시면요. 강동구 자체가요. 아파트의 재건축이 들어가고요. 재개발이 들어가고요. 남아있는 쪽이 요 라인인데 여기 일대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한강변 라인이잖아요. 한강변 라인 중에 천호역에서부터 이렇게 밀려서 들어가고 있고 지금 뭐 구역 지정이 안 된 데를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는 2억대 우리가 진입이 가능하고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높고 재개발이 더디게 간다 하더라도 이 빌라 자체로서 가격 상승분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왜 그러냐? 쭉 넘어가 보면 여기가 어디죠? 광진구. 광진구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 포제스 한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25년도에 지금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요. 100세대 조금 넘는 아파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당 1억이 넘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광진구라서 광진구 지역 자체는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포제스 한강이 있는 이 위치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좀 중심지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라인이라는 한강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평당 1억 이상.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쫙 넘어와서 강동구로 다시 가볼게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미 평지에다가 학교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교통 노선도 넘어가시면 8호선으로 교통 노선도 상당히 좋고 중요한 건 주변 일대에 뭐 병원이라든지 강나루 공원이라든지 도보권으로 모든 걸 다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주변 일대 정비 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강동구 자체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거의 상징성처럼 아파트 이제 국평이 30억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는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떠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대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뭐 거주를 해결하셔야 되는지 투자가 더 포커스인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좀 필요하시면 방문을 하셔가지고 개별 상담을 받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당장 거주가 좀 해결이 되셔야 된다라면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독산 시흥을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또 설명해 주신 지역들 차례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다가 투자 방향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시거나 뚜렷하시다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거나 오프라인 자리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093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서울 사는 맞벌이 자녀 아이 돌보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중인 지방 아파트 월세를 놓고 서울에서 월세 거주 중인데요. 이번에 만기가 돼서 이사하려고 해도 서울 임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유 중인 지방 아파트를 판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지방 아파트는 또 별로 오르지도 않고요. 이참에 팔고 서울에 재개발 빌라라도 사야 될까요? 아파트 팔고 빌라를 산다고 하니 추가 분담금을 생각하니 선뜻 결정이 안 됩니다. 만약
매도를 한다면 3억 정도 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외의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데 그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서울 재개발로 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서울 전역에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수요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저희 어떻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상담 내용 자체가 제가 전반적인 거는 풀어드릴 테니까요. 이분 또 한번 저희 개별 상담으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는 좀 계획을 세워 보셔야겠죠.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서울에 아예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혹은 뭐 손주만 돌보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갈 상황이다. 이 두 개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전자다. 내가 서울로 이제 터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방의 아파트는 당연히 매도를 하고 서울에 사야 되는 게 맞고, 혹은 경기권에 사야 되는 게 맞고, 그중에 아파트로 갈 것이냐 빌라로 갈 것이냐 이 차인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3억 정도 자금 가지고는 사실 재개발 빌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퇴 시기잖아요. 그렇죠? 은퇴 시기인데 내가 뭐 대출을 최대치 늘려가지고 달달이 나가는 지출을 늘린다라는 거는 사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빌라로 가시는 게 더 낫고, 그런데 재개발 빌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좀 시간 텀을 두고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거주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야 되고, 그쵸? 또 가격은 좀 낮아야 되고,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추천을 좀 드릴 만한 지역이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상계 뉴타운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선호를 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릉지로 형성이 돼 있고 정주 여건 자체가 그렇게 양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주변 일대에 재개발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려오시면 4호선을 타고 창동역까지 이동이 가능하면 GTX-C 노선을 타고 강남까지 접근성이 또 향후에 좋아지는 이런 기대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일 포커스에 맞추는 거는 거주를 단기간에 해결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의 부담은 좀 줄이는 게 포커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가 매물 잘 찾아보시면 2억대에서 3억대 정도 한 매매까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5구 타입을 간다고 했을 때는, 신청을 한다 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요즘은 대세가 어떠냐면 3구나 4구 타입도 괜찮아요. 좀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내 집을 파시고 좀 3구나 4구에 차라리 주변 일대 커뮤니티가 괜찮은 신축 아파트로 많이 들어가시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격이 또 상대적으로 손바뀜이 쉬우니까 가격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좀 쏠쏠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5구 타입 기준으로 추가 분담금 5억대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3구 타입 혹은 4구 타입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더 줄어들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거의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속도가 많이 났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향후에 5년에서 한 7년 정도 플랜이면 내가 입주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변 일대 다 역세권 근처이면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 여건들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그러면 한 3억 정도로 매수를 해가지고 추가 분담금을 4억 내지는 5억 냈을 때 7억 혹은 8억 정도대로 신축 아파트를 받는 개념이죠. 그런데 주변 시세가 어떠냐라고 봤을 때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라든지 요 인근의 아파트들 시세가요. 여기 노원 센트럴 부르지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같은 경우가 5구 타입이 현재 한 9억에서 10억대 정도 나와 있고요. 84 타입이 10억에서 한 11억, 많이 가면 12억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매매가는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근데 전세가를 보면요.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6억대 정도 나와 있고요. 84 타입은 한 8억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물이 없다 보니까 매매가 대비해가지고 전세가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사실은
분들은 지금 월세를 살다 보니까 어쨌든 지출은 매번 있는 상태예요. 이걸 가지고 좀 대출을 활용해서 이자 내는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주 시점이 됐을 때 보통 우리 조합원들 할 때는 잔금 유예나 혹은 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입주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입주를 하시되 입주가 좀 대출이랑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불편하시다 하시면 내가 중간에 이제 파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매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세를 먼저 한 바퀴 놓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아까 전세가 6억에서 한 8억대 정도 세팅이 돼 있다 그랬고 우리는 입주 시점이 5년에서 한 7년 정도 또 뒤에니까 가격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잖아요. 이런 플랜으로 좀 보시면 저는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만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요. 좀 자세한 부분은 상담으로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뭐 거주가 좀 해결이 돼야 되시는 상황이라서 속도가 좀 빠르고 예산에 맞는 곳을 설명을 주셨습니다. 상계 뉴타운 쪽 설명 주셨고요. 고민하시는 추가 분담금 관련해서도 대략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계획 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또 계획 짜시다가 더 구체적으로 또는 막히는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 연락 주시거나 또 오프라인 자리 한번 예약하셔서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그럼 지금부터는 또 부동산 이슈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저희가 이슈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서 대표님이 상담을 너무 못 나눠드리는 것 같다 죄송하다고 하셔서 오늘 좀 빠르게 상담을 먼저 진행을 했는데 강의하고 시간이 남으면 더 상담 진행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저희 체크해보면요. 최근 이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별도의 공적 기구가 맡아서 운영하는 안심 신탁 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월세 시장의 파급 효과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걸까요, 대표님? 네, 최근에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보증금을 국가가 관리한다라는 이 헤드라인으로 기사들이 좀 나오는 거를 보셨을 거고요. 그 내용이에요. 전세 보증금 자체를 이 허그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보증금이 묶이는데 누가 전세를 놓냐? 다 월세 놓지. 그러니까 전세는 소실되고 월세화가 더 빠르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안심 신탁 도입이라는 건데요. 이 상품을 하려는 취지 자체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허그에서 먼저 본인들이 돈을 빼주죠. 그리고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허그의 부채는 늘어나게 되고 전세 사기를 당하는 임차인들은 많게 되고 그래서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대상은 등록 임대 사업자, 민간 임대인한테 진행을 할 거다. 언제부터? 26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일단은 강제성,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고 싶은 사람, 원하는 사람한테만 할 거고 우선적으로는 등록 임대 사업자들한테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 기간은 허그에서 운영을 할 거라는 건데 이게 과연 잘 될 거냐라는 이제 물음표가 남는 거죠. 이제 기존의 방식들을 보면요. 우리가 임대인이 집을 임차인한테 빌려줘요. 그렇죠. 그럼 빌리는 목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보증금을 줄 때 임차인이 돈이 부족해. 그러면 허그나 혹은 다른 대출 기관에 의해 가지고 대출하죠. 보증금을 빌리죠. 이 빌린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주는 거고 돈을 빌린 임차인은 당연히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뀌는 거는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임차인이 허그에다가 대출을 해요. 그러면 이 보증금을 똑같이 임대인한테 주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임대인은 이 돈을 본인이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본인이 소유를 했죠. 이거를 다시 허그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허그한테 돈을 줬죠. 그럼 당연히 이자를 받겠죠. 허그는 이자를 줍니다. 근데 이 이자를 누구한테 받은 이자를 주는 거죠? 임차인한테 받는 이자를 임대인한테 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결국은 허그가 되게 최대 수혜자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금이 4억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80% 정도 대출이 되죠. 그럼 4억에서 8천은 세입자 실제 돈인 거고 3억 2천이 대출금이에요. 그렇죠? 허그에서는 4억 중에 3억 2천만 대출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는 건데 임대인은 일단은 나와 있는 구체적인 뭐 로드맵은 없지만 내용 자체가 보증금을 맡긴다라는 거니까 허그는 3억 2천을 빌려주고 4억을 예탁받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을 해줬는데 고스란히 다시 돈을 돌려받는 거죠. 허그는 실제로 돈을 빌려준 개념이 아니죠. 이 상태에서 3억 2천에
플러스 8천이 추가로 더 수익이 발생해요. 허그가. 그렇죠? 그러면 허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8천인 거고 2명, 3명, 10명, 20명이다. 그 이상이다 하면은 수익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 상태에서 이자 자체도 임차인이 내는 이자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임대인한테 주면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 방식 자체가 허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 사업 방식인 거고, 그럼 임대인이나 임차인 혹은 임대인 같은 경우는 과연 이걸 할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붙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세를 놓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 있고, 매매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 다 있지 않아요. 보통 갭 투자라고 하는 게 전세 보증금 자체를 세입자 돈으로 쳐가지고 매매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조 같은 경우는 임대인 자체가 매매 대금이 전액이 다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액이 다 있고 그 상태에서 추가로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받으면 이 추가로 생긴 발생하는 비용을 허그에 맡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자 자체가 우리가 전월세를 전환 비율보다 높지 않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허그에다가 맡길 이유가 없는 거고, 사금융권에 다가 그냥 보증금 예탁해서 이자 받는 거나, 혹시나 뭐 요새는 주식이 또 활발하죠. 주식을 하거나 이런 개념이 더 낫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돈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전세를 놓을 게 아니라 차라리 임차인한테 더 높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는 게 나은 상황이죠. 그래서 전세 공급 자체가 축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월세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는 어떻게 되냐. 내가 결국은 돈이 있는 임대인, 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전세 놓을 이유가 전혀 없고 허그에다가 보증금 맡길 이유 전혀 없고, 차라리 그럼 내가 월세를 직접 받는 게 낫다 이건 거고요. 세입자 주거비 부담 전가를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최근에 임대사업자 매물들의 월세 나와 있는 매물들을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연간 5%밖에 못 올리죠. 그러니까 시세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별도로 우리가 월세 나오고 관리비가 있죠. 근데 관리비에다가 보통 10만 원 혹은 15만 원 더 붙여요. 관리비를 더 받는 거예요. 월세를 못 받으니까 월세 받을 거를 관리비에 붙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이자 받는 거에 제약이 있다 그러면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관리비에다가 더 얹어가지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세입자에게 주거비가 더 전가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은 강제성이 없다고 했어요. 연말부터 원하는 사람 위주로 먼저 시행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강제성까지 띄게 되면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오고 도입되고 좀 안전장치들이 되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이게 사실은 전체 풀어야 되는 숙제는 최근에 정말 이사를 좀 다니려고 집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특히나 월세가 보증금 자체가요 1억, 2억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를 억제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수요 억제에서 전제가 돼야 되는 거는 결국은 공급 확대인데, 공급 확대 자체가 좀 빠르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은 자꾸 뭔가 임대인들이 집을 내놓는 이 과정을 계속 묶어버리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결국 매물들이 돌지 않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차인이 이제 허그에 대출을 해주고 임대인에게 주지만 다시 또 허그로 줘서 임대인이 이자를 허그로 내서 또 그 이자를 임차인에게 주는 중간 역할인 겁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네요. 하지만 그 중간에서 이제 허그도 이익을 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원하는 사람 위주로 진행은 한다곤 하지만 강제성이 뛸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상황,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상황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 시장에 이제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물리적으로 아파트는 이제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개발에 이제 파격적인 조건을 서울시가 제안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조건인가요?
지금 정부랑 서울시랑 사실 엇박자가 좀 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서울에 예를 들어 산다, 경기권인데 서울로 뭔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시 정책을 좀 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결국은 전체 큰 정책의 흐름 자체가 유한하진 않죠. 그러면 입지 좋은데 좀 똘똘한 데로 들어가시면 좋고요. 모아타운 자체가 최근에 조금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좀 지는 사업 느낌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모아타운, 모아주택 자체가 민간 도심 복합만큼 파급력이 크게 사업성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모아주택의 심의 기준을 손질을 해서 준주거까지 상향을 해주고 규제 완화로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내용 자체가 역세권이거나 간선 도로변에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해줄게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준주거 지역으로 돼서 용적률을 500% 정도까지 준다고 하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또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다.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일반 분양 물량도 많지만 이게 조합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우리가 보통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형식으로 가죠. 여기 같은 경우는 3종으로 종상향이 안 되다 보니까 평균 13층 정도 높이, 그러니까 15층 내외 정도의 아파트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도 작고 사업성적인 부분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층수 자체를 폐지를 하겠대요. 중고층 아파트로 우리가 건설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 밖에도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 같은 걸 다 삭제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사업성은 용적률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아타운을 용적률 최대 500%까지 준다는 이 전제 조건은요. 우리가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건데 2종을 3종으로 바꿔줬었죠. 그러면 3종을 또 준주거로 바꿔주는 이 개념인데요. 2종을 준주거로 바꿔주는 개념은 아니고 애초에 3종인 땅 위주로 좀 모아타운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준주거 지역까지 그 다음 단계인 준주거 지역까지 상향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3종을 준주거 지역으로 하면 원래는 상한 용적률이 최대 400%인데 만약에 매입 임대 주택을 늘린다고 하면 500%까지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재개발을 빨리 해준다.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온다. 거기다가 매입 임대 주택을 늘리다 보니까 임대 물량도 또 한 번 많이 나온다라는 이 두 마리 토끼가 다 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모아타운 자체가 어쨌든 사업 속도가 예전에 20년 걸리던 걸 10년 플랜으로 하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이 장점이 있죠.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땅을 준주거로 바꿔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2종 땅이 있고 3종 땅이 혼재돼 있는 이 모아타운 구역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서울시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2종 땅이 있는 것도 심의를 통해서 3종 땅으로 충분히 일단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심의 대상이고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좀 확률적으로는 나아지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보시면 이 땅 중에서 역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 그러니까 역세권이란 얘기인 거죠. 역세권이거나 혹은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350m, 역승강장에서 350m 안에 면적 과반 이상이 들어가거나, 그쵸? 아니면 이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완전 접한 면적 말고요. 이 간선도로에서부터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면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얘기하면 민간 도심 복합이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민간 도심 복합이랑은 또 차이가 뭐냐면 민간 도심 복합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 떨어져 있는 이거는 없는 거죠. 그냥 간선도로 50m를 접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50m 이내에 좀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결국 원래 대로변의 상권이 좀 나름 활발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재개발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간선도로 대로변 접부는 우리가 떨어져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지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어디가 있냐를 좀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소개드렸던
있었던 예를 들면은 송파 같은 경우가 이 중심이 준주거 지역인 거고요. 이쪽이 삼전인 거고 삼전역인 거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테두리 있죠. 뭐 이런 데들, 이런 빨간색 테두리들, 이런 빨간색 테두리들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럼 이런 주거 지역을 끼고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렇게라든지 혹은 뭐 삼전동 하당 이렇게라든지 잠실분동 하당 이렇게라든지 삼전동 같은 경우도 이 3종 땅을 끼고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모아타운으로 했을 때 용적률 500%까지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삼전역에서부터 350m 근방에 만약에 또 구역을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뭐 잠실이라든지 삼전이라든지 석촌 같은 경우가 민간 도심 복합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민간 도심 복합이 추진이 되는 곳들은 모아타운이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면 서울 전역 중에 3종 땅이 좀 혼재되어 있는 역세권 근방에 위치 좋은 데를 찾아보시면 민도복도 되고 모아타운도 되는 이 두 마리 여건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론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요즘에 가격들이 다시 꿈틀대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왜 재개발지로 갈 수밖에 없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서울 전체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의 지표를 볼 때 좀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이제 송파권에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송파에 있는 부동산이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잠실 헬스 같은 경우가 제가 30평대 아니고 20평대를 가지고 와봤어요. 20평대가 최근에 거래가 되는 게 우리가 30억에 최고의 실거래가가 찍혔거든요. 불과 1년 전에 30억 정도 찍혔다가 20억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30억대로 지금 솟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헬리오시티죠.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33평이 지금 30억을 돌파를 했거든요. 실거래가 찍힌 게 30억 8천이고요. 최근의 가격들을 보면 매매가 나와 있는 게 뭐 31억부터 33억 정도까지 매매가가 나와 있죠. 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송파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한강 라인이고 남쪽이고 들썩들썩하고 다시 이제 좀 상승하는 기류가 느껴지고 있다. 왜 그러냐라고 보면 결국은 이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의 이 연결되는 이 축이 잠실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탄전 벨트를 타고 가락이라든지 수서 문적 지역 중심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탄전 벨트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탄천이 개발이 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강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한강의 물줄기가 탄천으로 연결돼 있고 이렇게 양재천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탄천 동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 사업 자체를 1구간, 2구간이 있죠. 도로를 지하화를 하고요. 그렇죠? 지상에 덮개를 씌워가지고 공원화를 해요. 공원화를 한다는 의미는 여기 탄천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이 개발 중심축이 속해 있는 한강 벨트까지 한강변의 수변 공간까지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기존의 강남권에서 물리적으로 단절이 돼 있는 게 바로 탄천이었죠. 그런데 물리적인 단절을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 게 탄천의 개발이다라는 거예요. 탄천 벨트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탄천 벨트는 삼성, 뭐 송파, 강남, 수서뿐만이 아니라 쭉 내려오시면 위례부터 그쵸? 분당, 판교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이 되죠? 동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권과 경기 남부권을 같이 연결을 하는 이 절대적인 구조다. 개별의 이 개발 이슈로 볼 게 아니라요. 이 개발 이슈들이 합쳐졌을 때 이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구랑 삼성동은 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북부 거점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롯데월드 상권과 합쳐가지고 거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전을 할 거고 그 중심에 탄천이 같이 연계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고요. 강남구 대치동이랑 수서동도 마찬가지예요. 중부 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치가 뭔가 주거랑 학군 위주로 돼 있었죠. 근데 세택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자족 기능을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갈 거고요. 더 많이 보셔야 될 게 수서 역세권. 수서 같은 경우가 우리가 SRT가 있어요. 3호선이 있어요. 전국구 다니죠. 그런데 이 전국에서 몰려온 수요가 GTX-A가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삼성도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 삼성역은 서울역에서부터 또 밑으로 내려오는 이 GTX-A의 연결 라인이 된다. 그러면 삼성의 축이 결국은 전국 단위가 되는 거고요. 이 삼성의 축이 바로 옆에 있는 잠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중심에 수서역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부 거점이라고 보시면 이 서울에서 끝이 아니라 제가 아까 경기 남부권과 서울 동남권이 같이 연계해가지고 탄천 벨트축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성남 백현 마이스라든지 위례저 현대차 퓨처 컴플렉스 같은 경우도 위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거지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업무타운이 같이 들어오는 자족 도시로 바뀌는데 이 중심이 탄천 벨트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서부터 내가 자금만 된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이 위쪽으로 좀 지역적인 가치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좋겠죠.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상담 좀 더 해드릴게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끝내달라고 상담 더 하려고. 자, 오늘 이제 저희 그 재개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게 어떤 혜택들이 좋아지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어서 만나볼게요. 119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송파구 삼전동 하단에 대지 지분 약 5평 정도 되는 투룸 빌라 하나 보유 중입니다. 매수한 지 3년 됐고요. 당시에 모아타운 된다고 해서 기대하고 갭 투자해놨는데 최근에는 도심복합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모아타운 당시 이제 반대도 좀 상당을 했는데 도심복합 개발은 잘 될까요? 매수 당시보다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매도를 하고 갈아타야 될지 좀 더 보유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대표님 맞죠? 송파구 삼전동으로 가볼게요. 네, 일단 보유. 매도죠. 우리가 매도를 할 때는요. 내가 이거를 팔고 더 좋은 데로 갈아탈 대안이 있다. 그런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나중에 매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후회하게 되죠. 항상 그렇게 후회가 남거든요. 지금은 우선은 이 삼전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전체적인 큰 틀 송파로만 봤을 때는 매도보다는 좀 보유 시기가 맞고요. 오히려 매수 시기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개발이 우리가 뭐 빠르게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권 다툼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산다는 개념 자체가 위에 주택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은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후되는 건축물은 이제 없어지더라도 땅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라면 그 가치 상승분을 가지고 내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은 뭐 몇 년 전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들어가는 투자금보다 지금 내가 새로 매수한다 그러면 투자금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갈아탈 대안처가 있지 않은 이상 보유 의견 드리고요. 재개발 속도적인 부분, 이제 주변의 여건적인 부분은 오시면 제가 좀 상담을 좀 심도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대안이 없는 한 보유 쪽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 바로 이어갈게요. 185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거주 중인 동탄 아파트 매도 계약 체결했습니다. 사택 들어갈 예정이라서 매도 자금으로 향후 입주할 만한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현재 매수 가능한 금액은 8억 정도입니다. 서울에 8억 내외로 입주권 매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많이 시세 상승 보 동탄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를 매도를 지금 하시고 그쵸? 입주권을 8억 정도 가지고 하신다는 거고요. 좀 속도가 어느 정도 좀 붙어 있는 데를 추천을 해드리면요.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데가 동탄, 구리, 기흥 다 묶이고 나서 일산 쪽, 그러니까 여기 서쪽 쪽으로 많이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산도 괜찮고 앞으로 넘어갈 뭐 이쪽으로 쭉 가시면 파주 이런 쪽도 괜찮지만 우리가 더 서울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최근에 여기 불광역 인근에 보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가 여기가 대조 1구역이에요. 대조 1구역 같은 경우가 되게 성황리에 청약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를 들어가셔도 좋은데 사실 한 박자 좀 늦었죠.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 바람이 불 곳이 어디냐 쭉쭉쭉 가보시면 가련 1구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련 1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착공이 곧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청약이 되고 나서 내가 분양권을 사게 되면 조금 늦어요. 그 전에 매수하게 되면 프리미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이 주변 일대가 이미 84 타입이 15억대를 가는 데고 그러면 여기가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그 이상의 가치가 갈 수 있고요. 여기 한 8억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고 추가 분담금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13억 정도 가지고 매수하시는 건데 주변 일대가 15억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 또 그 지역 하나랑 여기 수색 1구역, 수색 8구역 있거든요. 여기도 비슷해요, 시세가. 여기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지역들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오프라인 자리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네, 내일입니다. 내일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 진행할 거고요. 오늘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세미나 오시면 자세하게 우리가 송파구 재개발 유망 지역들 좀 지역 분석해드리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주택수 제외가 올해 하반기면 사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5천에서 4억대 정도 가지고 한강변 혹은 상급지에 좀 재개발이 앞으로 될 수 있을 만한 지역들, 지역 분석도 같이 해드리니까 예약하시고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산에 맞는 최선의 전략 한번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예약 문의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또 궂은 날씨 보이고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랄게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